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파월의 발언을 듣고 드디어 금리 인하다라며 환호했습니다. 언론도 대다수 여론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서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흐름이 함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파월의 연설 직전 금리 인하 확률은 92%였습니다. 하지만 발언 이후 73%로 급락했고 동결 확률은 8%에서 26%로 뛰어올랐습니다. 즉, 금리 인하 시사라는 해석이 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시장의 객관적 반응은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첫째, 언론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항상 실제 수치와 경제 지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대로 매매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만 바라보셨나요? 정작 더 큰 충격은 일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잭슨홀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보다 훨씬 심각한 발언이 시장에 던져졌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올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년 6개월 만에 무려 1조 달러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 유동성이 줄어드는 훨씬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국만 보지 말고 일본의 금리 움직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둘째, 외환 보유고와 환율 흐름을 함께 살펴 유동성 변화 신호를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엔 캐리 청산 가능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다는 경고. 그런데 파월은 단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믿어도 될까요? 4월부터 파월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물가가 치솟는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7월 생산 자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자 0.9%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는데 정작 파월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8월 22일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단기적이다. 일회성 충격일 뿐이며 공급망과 유통망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다. 즉,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단순한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단기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자 물가 PPI와 소비자 물가 CPI의 흐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세 정책과 환율 변화를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환율이 출렁이면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셋째, 일회성이라는 말에 안주하지 말고 실제 추세가 꺾이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불과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이제 물가가 아니라 고용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물가를 관리하고 고용을 관리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늘 동시에 잡기 어렵습니다. 물가를 낮추면 고용이 흔들리고 고용을 지키면 물가가 오릅니다. 파월은 지금까지 물가를 최우선으로 관리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8월 1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단서를 줍니다. 예측은 10만 명이었지만 실제 신규 고용은 7만 3천 명. 불과 한 달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파월은 이를 두고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가 둔화된 결과로 기묘한 균형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일자리가 줄어드는 조짐을 중앙은행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투자자와 시청자분들이 챙겨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 지표만 보던 습관에서 벗어나 고용 지표까지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고용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 연준이 방향을 틀었다는 건 정책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는 뜻. 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파월은 웃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금리 내려라라고 말했을 때 파월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4월과 비교해 고용 숫자가 무려 3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뿐 아니라 고용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파월은 돈을 풀어서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파월이 마주 앉았던 순간입니다. 8월 중순 트럼프와 파월이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옆에 있던 파월은 굳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 뒤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너무 늦다며 비난했고 심지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7월에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파월이 연준 건물 보수 공사 5천만 달러짜리를 30억 달러 규모로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투자자들이 읽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단순히 경제 지표만 보지 말고 정치적 압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금리 방향성은 데이터와 정치적 힘겨루기가 동시에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리스크를 고려해 포트폴리오에 방어 자산을 일정 부분 포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소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냥 말뿐이라고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이 싸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앙은행 총재가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소송에 휘말리면 몇 년 동안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 파월은 관세로 인한 물가 우려에서 방향을 바꿔 고용을 이유로 금리 인하 신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실제로 며칠 뒤 금리 인하 확률은 다시 상승했고 동결 확률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다시 움직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미국과 일본은 교대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다시 올리면 일본은 쉬어주는 식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 신호를 주자 일본에서 곧바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금리 인하나 인상이라는 단어 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과 일본의 교차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금리 방향을 체크하면서 원엔 환율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시장은 그 사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특히 외환 유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가 금리 인하 시사로 1,3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다시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9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과거 경험에서 보셨듯이 그 효과는 이미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부동산입니다. 둘째, 자금은 생산과 소비로 흐르지 않고 다시 집값으로 몰려갑니다. 셋째, 경제 성장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앞서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금리 흐름만 보는 게 아닙니다. 환율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집값 상승 압력을, 유주택자라면 보유세이자 부담 변화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리 인하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서울뿐 아니라 지방 아파트까지 가격이 들썩였고 결국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때 전세월세가 폭등해서 고통을 호소하던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무주택자인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면 서민 주거비는 폭등합니다. 금리 인하가 곧 경제 회복이라는 착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금리와 환율을 부동산과 연결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 지인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